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 태세 문제풀이 과정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우리는요, 한국경제신문 태세 문제풀이 과정을 진행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총 4회분의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부터 우리는 1회차부터 4회차까지 쭉 풀어갈 건데요.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환경태셋은 현재 기출문제를 외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가장 좋은 건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 가장 좋을 것 같긴 하나 아직까지 그 기출문제가 외부로 공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종 커뮤니티에 보면요.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난 후에 그 시험을 복기한 문제, 소위 말해서 복원한 문제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제가 최대한 그 기출문제에 가깝게 문제를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급적이면 기출되었던 문제들의 본문 내용을 가급적 그대로 활용하는 게 가장 기출에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지문들은 기출되었던 것들을 그대로 복원한 거를 최대한 많이 원문을 인용하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문제들은 최대한 기출문제에 가깝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기출문제 복원을 바탕으로 문제를 만들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복원 자체가 잘못된 복원들도 제법 많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문제, 잘못된 복원 문제는 우리가 이 책에 실을 수가 없다 보니 그런 문제는 최대한 그 논점과 혹은 그 개념을 담고 있는 문제로 제가 재구성을 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나름의 그 강의 철학인데요. 항상 공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난이도보다 살짝 어렵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항상 지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4회분의 문제 수록을 보시면요. 우리 지금 현재 나오는 테스트 기출 문제들의 수준보다는 살짝 어렵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본 개념에서 제가 살짝 언급하거나 혹은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도 간혹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혹시 몰라서 좀 보수적으로 제가 문제를 수록해 놨으니까 그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개념을 같이 공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쭉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첫 번째 적중 예상 문제 1회차가 될 것 같고요. 총 4회분 중에 1회차가 가장 어렵습니다. 제가 항상 처음 거를 가장 좀 어렵게 해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도 먼저 만든 게 낫다고 가장 어렵게 일단 공부를 해놓으면 그 2회차, 3회차, 4회차가 훨씬 쉽게 느껴지기 때문에 가급적 좀 어려운 문제를 앞쪽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1회차가 우리 총 4회분 중에 가장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 난이도는 현재 나오는 기출 난이도보다는 살짝 높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경제신문 테스트는요 크게 문제 영역이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OT 때도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첫 번째 파트는요. 첫 번째 파트는 경제 이론 파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파트는요. 시사 상식 부분이 있고요. 시사 상식 혹은 시사 경제. 세 번째는 상황 판단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상황 판단 이렇게. 자, 여러분들 우리 아시겠지만 제가 OT 때 설명을 했지만 총 테스트는요 전체 80문제인데 그중에 30문제가 여기에 나오고요. 또 30문제가 여기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20문제가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책의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경제 이론 파트가 1번부터 30번까지가 경제 이론 파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1번부터 60번까지가 시사상식 영역이고요. 그 다음 61번부터 80번까지가 마지막 그렇습니다. 상황 판단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제 이론은 배점이 3점에서 4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시사상식도 3점과 4점으로 배점이 구성되어 있고 상황 판단 문제는 모두 공이 5점으로
배점이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고득점과 관련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복하느냐, 바로 이게 관건이 된다라고 OT 때도 설명을 드렸죠. 사실 합격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3등급이라는 합격만 생각을 한다면 요 두 가지만 잘 정복하면 되긴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적절하게 아는 수준에서 풀어주면 충분할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고득점을 노린다. 그러면 상황 판단 문제도 잘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상황 판단 문제는 바로 이 경제 이론에서 배웠던 것들이 좀 어렵게 응용되어 있고요. 혹은 우리 지금 배운 게 아니라 자료 해석 문제라 그래서 우리 수능에서처럼 답은 그 자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료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 그걸 묻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모든 문제풀이 강의를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경제 이론을 2회차에 나누어서 공부할 거고요. 2강, 시사상식도 2강에 나누어서 정리할 거고요. 상황 판단 문제도 역시 2강에 나누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영역을 한 번에 다 끝내려니까 시간대가 1시간이 살짝 넘어가게 되어서 좀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럴 땐 차라리 그냥 2번 끊어가는 게 여러분들 학습의 효율성을, 집중력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적중 예상 문제 1회차에서 문제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자, 문제 1번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음 중 시장 경제 체제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틀린 거를 물었네요. 그쵸? 해당하지 않는 것은 틀린 거를 물었습니다. 그쵸? 자, 여러분들 우리 시장 경제 체제 뭐였습니까? 그렇죠. 바로 효율성을 중심으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기구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이러한 시장 경제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을 해준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분업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이 형성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바로 그겁니다. 시장 경제 체제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시장 경제 체제는요, 말 그대로 자유롭게 이 물건의 사고 파는 거를 자유롭게 거래를 허용해 주다 보니까 그 물건을 많은 사람들이 사려고 할 때 가격이 올랐다가 그다음에 안 사려고 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격이 등락하는 것들을 큰 의미에서 경기가 변동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번은 맞는 말이네요. 2번, 사유재산제도. 그렇죠? 자유시장 경제에서 가능한 이야기고요. 3번에 자원 배분에 그렇습니다.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뭐가요? 바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 기구가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라고 했고요. 이 시장 경제 체제는 참 많은 사유재산 제도 때문에 어떤 성장의 빠름은 굉장히 좋은 장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나, 가장 큰 시장 경제 체제의 문제점은 빈부격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 맞는 거예요. 마지막 5번, 소득의 재분배. 여러분, 이거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렇죠. 소득의 재분배는 바로 공평성을 추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 공평성을 추구하는 건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라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계획 경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챕터 1장에 나왔던 거. 자, 계속해서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뭐냐? 요게 바로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A 회사는 신제품을 개발하는 중이다.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지금까지 1억 원을 투자했다. 여러분, 어떤 A 회사가 신제품을 개발을 하는 과정에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왼쪽에 과거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갈수록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 지금 현재를 여기라도 볼게요. 여러분, 현재를 여기라고 두면요. 자, 볼게요. 과거에서 지금까지 여기까지가요. 이 회사가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얼마가 투자되었습니까? 그렇죠. 바로 여기까지 1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현재까지 1억이 투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현재까지 1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으나 아직까지 개발은 안 된 상태예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 경영전략본부에서 현재 시점에서 경영전략본부에서 보고하기를 이 신제품을 만약에 출시하게 되면, 자, 여기에서 더 이제 R&D, 연구개발에 투자를 해서 실제 제품이 개발되어서 이 제품을 시장에다가 신제품으로 출시했을 경우에 얼마의 매출액이 돈을 벌 거라고 예상이 드냐? 예상 매출액이 4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랬을 때 A 회사는 신제품 개발을 완료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까지 됩니까? 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볼게요. 결국은 여기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제품이 개발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투자를 하면 예를 들어서 미래 어떤 시점에 여기에서 이제 어떤 제품이 신제품이 나온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신제품이 나온다라고 하면요. 요 신제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출시를 해서 이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얼마냐? 그렇습니다. 4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과연 지금부터 투자할 수 있는 금액, 더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과연 얼마가 될 것인가? 이겁니다. 그렇죠? 자, 얼핏 봤을 때는 와, 1억이나 투자했는데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게 4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럼 투자 안 하는 게 맞겠네. 그래서 1번을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왜요? 자, 지금 보면 현재 시점까지 투자된 이 개발과 관련된 이 투자 금액은요. 요거는 뭡니까? 그렇죠. 이미 지출이 확정된 겁니다. 투자 금액으로 우리가 이미 쓴 돈이에요. 그렇죠? 이 돈을 우리가 되돌릴 수 있습니까?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냐면요. 이게 매몰 비용이 됩니다. 이게 바로 매몰 비용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매몰 비용은 경제적, 합리적으로 경제의 어떤 선택을 할 때 고려해야 되는 비용이에요. 고려하지 말아야 되는 비용이에요. 그렇죠. 고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까지 여기 투입된 이 1억 원은요. 우리가 그 다음 어떤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하면 안 되는 비용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차피 회수할 수가 없으니까 이미 그 지출이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그럼 4천만 원을 벌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럼 기업은 뭡니까? 그렇죠. 이윤이 소위 말해서 손익분기점, 우리 흔히 똔똔이라고 하죠. 그 정도 수준까지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버는 돈과 지출한 돈이 0원이 되면, 합쳐서 0원이 되면 거기까지 지출할 수 있죠. 그러면 신제품이 나와서 4천만 원이라는 수익을 벌 수 있으니까 나는 최대 앞으로 투자 금액을 얼마까지 할 수 있냐? 오케이. 0원이 될 수 있는 바로 역시 4천만 원까지는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그렇죠. 2번이 되는 겁니다. 바로 매몰 비용과 관련된 문제고 아주 좋은 문제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사실 매몰 비용과 관련된 문제는 제법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지만 아주 개념을 잘 표현하고 있는 문제라서 기출에 많이 나왔던 거를 제가 변형한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3번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은 합리적 선택과 관련된 토의 내용이다. 이에 대해 잘못 이야기한 것은 자 볼게요. 합리적 선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준호, 기회비용은 포기하게 되는 여러 가지 가치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기회비용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포기한 것의 가치로 나타낸 선택한 것의 가치. 그렇죠? 1번 맞는 말이네요. 2번 미선, 매몰 비용은 합리적 경제 주체라면 경제 문제 해결 시 고려하지 말아야 된다. 좀 전에 했죠? 그렇죠. 고려해서는 안 되는 비용입니다. 매몰 비용은 고려하면 안 되지만 기회 비용은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제가 강의 때. 보람, 명시적 비용이 아닌 암묵적 비용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자, 요거는 사실 여러분 요번 1회차 말고 여러분들 우리 2회차 우리 모의고사에 보면요. 우리 문제풀이에 보면 거기에서 제가 기회비용 관련된 문제를 하나 넣어놨어요. 계산 문제로. 여러분 그걸로 통해서 좀 더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데 그때 가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고 일단 잠깐만 설명을 하면 기회비용을 어떻게 구하냐면 계산적으로는 이렇게 구합니다. 어떻게? 기회비용이라는 건 명시적 비용과 기회비용은 명시적인 비용과 그 다음 뭡니까? 그렇습니다. 암묵적 비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명시적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돈을 지출했던 회계학적으로 정말 그 돈을 카운팅할 수 있는 거, 그 비용이고요. 암묵적 비용은 포기되어진 그 비용을 의미하는 건데 요거는 내가 일종의 뭡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기회 비용과 관련된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2회차 요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그때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걸 보고 그걸 공부하고 요걸 다시 보면 좀 쉽게 보일 겁니다. 알겠죠? 어쨌든 보람, 명시적 비용이 아닌 암묵적 비용은 고려하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니라 고려해야 됩니다. 기회비용에서는요. 그래서 정답 틀린 거는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처로 동일한 기회비용이라면 당연히 그렇죠. 비용이 동일하다면 뭡니까? 만족이 큰 걸 선택하는 거 너무 당연한 합리적 선택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형 모든 욕구는 동시에 달성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희소성의 법칙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 계산 문제입니다. 요즘에 이런 문제들은 사실 좀 어려운 문제라서 많이 좀 안 나오는 편이긴 하나 고득점을 노리는 친구들은 역시 당연히 체크를 해둬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볼게요. 수요 곡선이 P는 600-3Q이고 공급 곡선이 P는 100 플러스 2Q라고 주어졌을 때 이때 시장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쉬워요. 이거 문제는 쉬워요. 자, 가격과 수량이 있을 때 이랬을 때 첫 번째 수요 곡선이 이렇게 하나 그려졌다라고 하고요. 수요 곡선. 그다음에 공급 곡선이 이렇게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자, 결국 지금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여기 점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의 뭡니까? 그렇죠. 가격과 이때의 균형 거래량을 찾아라. 뭐 이런 거일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쉬워요. 요 두 개 그냥 이퀄 놓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 두 개가 만나는 점이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수요 곡선 시기 P는 얼마입니까? 600 마이너스 3Q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은 P는 어떻게 됩니까? 100 플러스 2Q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 두 개를 이퀄을 놓고 두면 요 두 개가 같다. 요 두 개가 같다라고 놓고 보면 600 마이너스 3Q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100 플러스 2Q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5Q는 이렇게 넘어가면 5Q고요. 500이 되니까 그렇죠. 5Q는 500 나오네요. Q는 얼마입니까? 오케이, Q는 1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Q가 100이 나왔으니까 요 10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나 여기 둘 중에 아무 때나 집어넣으면 되겠죠. 요 100을 여기다 넣어볼까요? 2 곱하기 100은 200 플러스 200 플러스 100 하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마지막 P는 얼마? P는 300이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계산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정답은 오케이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자, 5번 문제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5번 문제. 자, 5번. 자, 5번 한번 봅시다.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상의 이동을 의미하고 이거 우리 배웠죠? 그렇죠? 그다음에 수요의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 이동에 따른 변화를 의미한다.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보면 쉬워요. 여러분 다 했던 거죠? 자, 보면 여기가 뭡니까? P, 여기가 Q, 여기다 P, 여기다 Q. 자, 이랬을 때 수요 곡선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하나 그리고 요렇게 하나 그렸을 때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P 여기 있는 어떤 제품의 가격이 변할 때 그때는 뭡니까? 수요량이 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요게 변할 때는 수요량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량. 그렇죠? 수요량이 변한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가격이 높을 때 P0일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바로 요만큼 Q0만큼 사람들이 수요하려고 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P1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여기 바로 Q1으로 요만큼 수요량이 증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즉 A점에서 어디로 이동한 겁니까? B점으로 바로 요 선에서 바로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있는 가격이 외의 요소 때문에 만약에 변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오케이, 가격 이외의 요소 때문에 변하는 건 바로 수요가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수요가. 그러면 수요가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감소하면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중 수요 곡선 자체 이동에 따른 수요 변화가 아닌 것은 즉 뭡니까? 오케이, 해당 제품의 가격이 변할 때는 수요량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1번. 소득 수준 증가에 따라 고급 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 고급 자동차 가격이 아닌 소득 수준이기 때문에 가격 이외의 요소. 맞네요. 2번. 택시 요금 인상에 따른 버스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아하, 버스 가격이 아니라 택시 때문에 발생한 거니까 역시 버스 가격 이외의 요소니까 맞네요. 3번.
스마트폰 가격 하락에 따른 스마트폰 수요의 감소. 이거 뭡니까? 그렇죠. 핸드폰 가격 때문에 핸드폰 소비량이 바뀌는 거는 그렇죠. 요거는 바로 여기 곡선 위에서 이동일 겁니다.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4번 조류 독감 때문에 닭고기에 대한 수요 감소. 그렇죠? 이거는 닭고기 가격이 아니라 조류 독감 때문에 생긴 거라서 가격 이외의 요소. 그렇죠? 그다음에 5번에 롱패딩 유행으로 롱패딩에 대한 수요 증가, 롱패딩 가격이 아니라 롱패딩에 대한 유행 때문에 나온 거니까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수요의 증가.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배웠던 게 다 이렇게 문제로 현실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적중 예상 문제를 한 70% 이상 정도 맞출 수 있으면 제 생각은 거의 뭐 시험에서 무난하게 합격을 하실 겁니다. 왜냐? 여기 있는 내용이 좀 더 어렵거든요. 오케이. 자, 볼게요. 소비자 잉여에 대한 다음 서술 중 옳은 것은 아하, 맞는 거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우리 소비자 잉여 어떻게 구했습니까? 자, 한번 살짝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여기 보면 가격. 여기는 수량. 자, 이랬을 때 공급 곡선과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을 때,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여기서 만나는 점에서 뭐가 결정됩니까? 그렇죠. 바로 해당 제품의 시장 가격과 그리고 해당 제품의 균형 거래량이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여기 위쪽 삼각형이 뭐가 됩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소비자 잉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 보면 여기 아래쪽 삼각형 요거 뭡니까? 오케이, 요게 바로 생산자 잉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배웠던 거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소비자 잉여 요거에 대한 문제네요. 한번 볼게요. 1번 공급이 증가하여 가격이 하락한 경우 소비자 잉여는 증가한다. 볼까요? 자, 공급이 증가했다는 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 거죠. 공급량이라고 안 그랬으니까. 그럼 이거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이 어디입니까? 오케이, 여기가 되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갔을 때 새로운 균형 가격은 P-로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그때 거래량은 Q-로 증가하게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원래는 소비자 잉여가 여기에서 요 위쪽에 요만큼 삼각형이었는데 이렇게 공급이 증가하니까 소비자 잉여 어떻게 됩니까? 오케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네요. 그렇죠? 소비자 잉여 증가한다. 정답 몇 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2번부터 한번 쭉 볼까요? 수요가 감소하여 가격이 하락한 경우 소비자 잉여는 증가한다. 자, 수요가 감소하면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요. 자, 공급곡선이 원래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요 점에서 만났을 때 쭉 가보면 자, 여기 새로운 가격이 결정되는데 그때 소비자 잉여는 요만큼이 될 겁니다. 그렇죠? 원래 있던 소비자 잉여보다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게 되겠죠. 그림을 한 번씩 그려보면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최고 가격제를 실시하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제고된다. 맞아요? 아니죠. 우리 그때 배웠는데 최고 가격제를 실시하면 뭐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회적 후생 손실, 데드 웨이트 로스. 이거는 사회적인 비효율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고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4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소비자 잉여도 크다. 여러분, 탄력성이 클수록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되냐면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자, 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것도 그래프 그려보면 다 알 수 있어요. 한번 그려볼게요. 그냥 빠르게 한번 봅시다. P 여기다 Q. 여러분들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냐 작냐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바로 위에서 공을 떨어뜨려 보라 그랬죠.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려면 수요 곡선이 가파르게 생겨야 돼요? 평편하게 생겨야 돼요? 그렇죠. 최대한 평편하게 생기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평평하게. 됐죠? 상대적으로 공급 곡선은 좀 가파르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게 공급 곡선, 그리고 여기가 수요 곡선. 자, 그럼 볼게요. 이때 이 둘이 만나는 점이 여기죠. 자, 그랬을 때 쭉 가보면 여기가 P 스타 시장 가격이 결정되고 여기가 Q 스타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볼까요? 소비자 잉여 어디입니까? 그렇네요. 바로 여기가 돼요. 그렇죠? 조그만하죠. 반대로 생산자 잉여는 어디입니까? 그렇죠. 이만큼이 됩니다. 그렇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소비자 잉여는 어떻습니까? 예, 작아집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됐죠? 5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소비자 잉여도 작다라고 했는데 요건 사실 좀 약간 생뚱맞긴 하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과 소비자 잉여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번 문제까지 마무리했고요. 자,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아하, 7번 문제 무차별 곡선이네요. 그렇죠? 무차별 곡선 우리 챕터 3장 소비자 이론에서 공부했던 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무차별 곡선 뭐였습니까? 그래요. 바로 이 무차별 곡선 위에서는 어떠한 점에서 소비를 하더라도 그 만족감이 뭐다? 무차별하다, 즉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볼게요. Y가 여기서 커피네요. 그렇죠? 자, 커피와 도넛에 대한 무차별 곡선이 아래 그래프와 같을 때 옳지 않은 거를 물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틀린 거를 물었습니다. 볼게요. 자, 보기 1번 볼게요. A점에서는 커피 소비보다 도넛 소비에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다. A점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여기죠. 여러분, Y가 뭐예요? 지금 Y가 커피예요. 그 다음에 X가 뭡니까? 여기가 도넛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A점은요, 커피를 많이 소비하고 반대로 도넛을 적게 소비하는 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소비하는 커피에 대한 만족감은 떨어지고 적게 소비하는 도넛에 대한 만족감은 어때요? 높겠죠. 그러니까 커피 소비보다 도넛 소비에 더 큰 만족을 얻는다. 정확히 맞네요. 됐습니까? 2번, A점과 B점은 소비의 만족도가 동일하다. A점과 B점은 동일한 무차별 곡선 위에 있네요. 그러니까 소비의 만족도가 동일하다. 오케이, 맞고요. 3번, D점은 A점보다 만족도가 낮다. 여러분, 우리 무차별 곡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원점에서 바깥쪽으로 멀어질수록 어떻다고요? 만족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B점이 있는 무차별 곡선은 A, B, C가 있는 무차별 곡선보다 좀 더 바깥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낮은 게 아니라 뭡니까? 그렇습니다. 높은 게 되겠죠. 그러니까 틀린 거는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A점과 C점에서 어느 점의 비용이 더 많은지는 알 수 없다. 그렇죠? 왜 그러냐? 그건 바로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예산선이 그려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어느 쪽의 비용이 더 많은지는 알 수 없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5번, 만약 소비자가 A점에서 B점으로, 즉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려면 A점에서 B점으로 소비점을 이동하고자 한다면 그는 도넛 소비를 늘리는 대신 도넛 소비를 더 늘리는 점이죠. 그렇죠? 도넛 소비를 더 늘리는 대신에 뭘 줄여요? 커피 소비를 줄이죠. 커피 소비를 감소시켜야 한다. 맞죠? 정답은 몇 번? 오케이, 3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게요. 역시나 무차별 곡선 문제네요. 한번 봅시다. 자, 8번 한번 봅시다. 다음 그림은 소비자 A의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하하, 여러분 지금 보시면 예산선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예산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무차별 곡선 0번, 1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아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하, 틀린 거를 물었습니다. 그렇죠? 자, 볼게요. 한계 대치율 MRS XY는 A점이 B점보다 크다. 여러분, 한계 대치율 뭐였습니까? 그렇죠, 제가 기억하라 그랬죠. 뭐였습니까? 무차별 곡선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볼게요.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울기가 어때요? 굉장히 크네요. 그렇죠? 반대로 여기 B점에서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되어서 기울기가 어떻습니까? 아주 작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계 대체율, A점에서의 한계 대체율, 즉 무차별 곡선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B점보다 어떻습니까? 크다. 맞네요. 그렇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이번에 A점에서 X제 1원당 한계 효용은 Y제 1원당 한계 효용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요. 이걸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A점은 어떤 점입니까? A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Y제를 많이 소비하고 X제를 적게 소비하는 점이고 B점은 X제를 많이 소비하고 뭡니까? 그렇죠. Y제를 적게 소비하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점에서는 아까 좀 전에 했던 것처럼 A점에서는 Y제 소비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거예요. 왜? 너무 흔하니까. 반대로 X제에 대한 소비는 만족도는 증가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A점 봐요. A점에서 X제 1원당 만족감, 한계 효용은 만족감이라고 봅시다. X제 1원당 만족감은 Y제 1원당 만족감보다 작아요?
아니죠. 여기는 Y가 더 풍부하고 X가 적기 때문에 X제 1원당 만족감이 Y제 1원당 만족감보다 어떻습니까? 크다가 정답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다가 아니라 크다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실 이 파트를 계산으로 풀 수도 있긴 해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말고 그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 Y를 많이 소비하니까 Y에 대한 만족감 하나 더 소비할 때 만족감은 적을 거고 반대로 XJ를 적게 소비하니까 XJ 하나를 더 소비하는 데 있어서 만족감은 증가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알겠죠? 물론 이 문제 좀 어려운 문제긴 해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3번부터 쭉 한번 다시 봅시다. 3번 무차별 곡선이 U1이 무차별 곡선 U0보다 만족도가 더 크다. 그렇네요. 왜? U1이 U0보다 바깥쪽에 더 원점에서 더 바깥쪽에 멀리 있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소비자 A가 A점에서 소비하는 경우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X제 소비를 증가시키고 Y제 소비를 감소시켜야 된다. 그렇죠. X제 소비를 증가시키고 Y제 소비를 감소시켜야 된다. 왜? 여기는 지금 Y제 소비가 너무 극단적으로 많고 X제 소비가 어떻습니까? 너무 적은 거죠. 그래요. 좀 더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이 방법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겠습니다. 5번에 A점과 B점에서의 소비자의 만족도는 동일하다. 왜? 동일한 무차별 곡선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답은 몇 번? 오케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사실 요거는 원래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요. 지금 이 모든 문제를 사실 수식으로 풀 수 있긴 해요. 우리 기억나십니까? 우리 챕터 3장에서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게 뭐 있습니까? 화폐 이론당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요. 그 방식으로 풀면 이게 좀 깔끔하게 떨어지긴 합니다만 가급적 제가 문제 풀 때 우리 테스트 정도 수준은요. 그렇게 수식을 안 써도 되는 거면 가급적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첫 술에 너무 배부를 수 없다고 너무 어렵다 생각되시면 가볍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요즘 이 파트가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제가 문제를 풀다가 좀 어려운 문제들은 어렵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친구들이 어려워했던 파트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8번 문제까지 마무리해봤습니다. 그 다음 9번 문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9번 문제. 자, 단기 생산 함수에서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을 때 노동의 투입이 한 단위 더 증가할 경우 발생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수학 체감의 법칙을 이렇게 적어볼까요? 단기 생산 함수에서 여기 이제 우리가 챕터 4장에서 배운 건데 수학 체감의 법칙이 나타나는 구간이 어디냐면요. 이렇게 적을게요. 한계 생산물이 뭐 하는 구간이냐? 감소하는 구간을 찾으시면 됩니다. 요거예요. 자,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 단기 생산함수. 우리 사실 챕터 4장에서 다 했죠.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요때 단기에는 뭡니까? 그렇죠. 바로 자본은 고정되어 있고 노동만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 교재에 있을 거예요. 강의 노트에. 그리고 여기가 뭡니까? 토탈 프로덕트. 그렇죠? 여기가 에버리지 프로덕트, 여기가 마지널 프로덕트 이렇게 하고요. 자, 이랬을 때 토탈 프로덕트 어떻게 그려집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려져죠. 이게 토탈 프로덕트,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널 프로덕트 어떻게 됩니까? 자, 토탈에서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점 커지다가 어떤 변곡점에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다가 가장 꼭대기에서 제로가 되고 그것보다 더 오른쪽으로 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MP는 어떻게 그려지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이렇게 갑니다. 그렇죠? 여기가 MP 됐습니까? 요점과 요점. 자, 그 다음 에버리지 프로덕트 어떻게 구했습니까? 그렇죠. 원점과 총에서 한 점과 이은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렇죠? 기울기가 점점점 커지다가 어디에서 가장 커집니까? 그렇죠. 이렇게 딱 접하게 생기는 요점에서 가장 커지겠네요. 쭉 내리면 챕터 4장에서 했던 거였죠. 자, 그러면 에버리지 프로덕트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여기서 다시 감소합니다. 이게 에버리지 프로덕트.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요거는 위에는 토탈 프로덕트.
자, 그러면 수학 체감의 법칙, 한계 생산물이 감소하는 구간이래요. 아하, 한계 생산물이 뭡니까? 마지널 프로덕트죠. 마지널이 한계, 그 다음에 프로덕트가 생산이니까, 그렇죠? 그럼 감소하는 구간 어디입니까? 여기네, 여기죠, 여기. 바로 요 구간에서의 맞는 말, 옳지 않은 거를 찾으라고 하는 거, 틀린 거, 그렇죠? 자, 1번. 평균 생산물은 반드시 감소한다. 자, 볼까요? 요 구간에서 평균 생산물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기 증가하는 구간이죠. 감소하기도 하지만 증가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1번 틀렸습니다. 2번. 총 생산물은 반드시 감소한다. 자, 여기 한계 생산물이 감소하는 구간에 총 생산물은 여전히 계속 어떻습니까? 증가하고 있죠. 오케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한다. 3번. 한계 생산물이 감소하고 평균 생산물도 반드시 감소한다. 자, 한계 생산물이 감소하는 거 맞으나 평균 생산물은 증가하는 구간이 있으니까 오케이, 이거 틀렸네요. 4번. 한계 생산물이 마이너스가 된다. 아니죠. 마이너스가 되기 직전까지 구간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틀렸네요. 5번. 평균 생산물이 증가할 수도 있다. 오케이. 평균 생산물이 증가하는 구간도 있네요.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그때 당시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야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온다라고 했던 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9번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10번 문제. 자, 요것도 사실은 기회비용과 관련된 문제라서 우리가 다음번에 그 2회차 문제를 풀 때 제가 한 번 더 그 계산 문제로 하면서 한 번 더 할 거니까 그때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여기서 간단하게만 풀어볼게요. 완전 경쟁 기업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장기 초과 이윤이 0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걸 경제적 이윤이 0이라는 사실로 의미하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겁니다. 이 경제적 이윤이 0원이라는 게 정말 빵원이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회계적 이윤이라는 건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 이거 정리해 놓은 게. 자, 봅시다. 우리가 이윤을요. 이렇게 볼게요. 기업의 경제적 이윤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자, 기업의 경제적 이윤은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총 수입, 토탈 레버뉴에서 요거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총 비용을 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총 비용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면요. 우리가 총 비용은요. 말씀드린 대로 바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이 함께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포함이 돼요. 그렇죠?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이윤이 제로라고 했을 때는요. 사실 이 암묵적 비용을 고려하진 않아요. 고려하진 않기 때문에 사실 회계적으로 이윤이 뭡니까? 그렇죠. 0보다 클 수가 있습니다. 0보다 큰데 이 암묵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그게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암묵적 비용을 실제 회계 우리가 할 때는 이걸 포기했을 때 요거 값은 요런 거에 대한 건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정답이 회계학적으로는 이윤이 0입니다. 0보다 커요. 근데 거기에 암묵적 비용을 고려하면 뭐가 됩니까? 0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업이 정말 돈이 0원으로 버는 거냐? 아니에요. 사실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수익이 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묵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걸 고려하면 정말 0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건 간단하게 이렇게만 체크할게요. 자, 계속해서 11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자, 11번 문제. 다음 중 가격 차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격 차별 어디서 했습니까? 독점에서. 그렇죠? 자, 볼게요. 1번. 1급 가격 차별과 완전 가격 차별은 서로 같은 개념이다. 그렇죠? 제가 1급 가격 차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완전 가격 차별이라고 한다고 했죠. 요거 맞는 말이네요. 2번. 1급 가격 차별의 경우 생산자 잉여는 극대화가 되고 사회적 효율성 역시 극대화된다. 그렇죠? 제가 1급 가격 차별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생산자 잉여 극대, 소비자 잉여 제로, 사회적 비효율성은 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 비효율성이 사라지는 건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거네요. 그렇죠? 2번도 맞네요. 3번 봅시다. 3급 가격 차별, 다른 말로 뭡니까? 그렇죠. 시장 가격 차별이라고 하는데 3급 가격 차별의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 시장은 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그렇죠. 탄력성이 높을수록 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탄력성이 낮을수록 가격을 높게 책정한다라고 했죠. 그렇네요. 정확히 맞네요. 기억나십니까? 현대차의 한국에서의 판매와 미국에서의 판매. 자, 그 다음에 4번에
2급 가격 차별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구간 가격 차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도매, 소매 이야기를 했는데 2급 가격 차별의 경우 두 구매자가 서로 다른 양을 사게 되면 그들이 지불하는 단위당 가격도 다르게 설정하는 거. 이게 뭡니까? 도매, 소매. 그렇죠? 맞네요. 5번 1급 가격 차별과 2부 가격제는 효과는 서로 다르다. 아니죠. 제가 1급 가격 차별의 현실 버전이 뭐라 그랬습니까? 2부 가격제. 그렇죠? 그래서 정답 틀린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같죠?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11번까지 했고요. 그다음 12번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12번에 교재 밑에 지금 혹시 그림이 있다면 지금 12번 문제 밑에 그림이 있다면 그거는 X 해주십시오. 죄송한데 그거는 좀 잘못 나온 거예요. 12번 밑에 그 그림이 있다면 그거는 X를 좀 해주십시오. 알겠죠? 바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문제랑 요 보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다음 중 독점적 경쟁시장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물었습니다. 독점적 경쟁시장의 특징입니다. 1번 진입과 탈퇴가 어떻습니까? 자유롭죠? 그렇죠. 두 번째, 치열한 비가격 경쟁이 발생한다.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광고. 그렇죠. 3번, 개별 기업은 수평선의 수요 곡선에 직면한다. 요건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요거는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네. 그렇죠? 정답 몇 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이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정답은 3번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다 체크 따로 하죠. 이렇게 3번. 자, 4번. 비교적 차별화된 상품을 공급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아메리카노가 다 똑같은 아메리카노가 아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독점적 경제시장도 약간의 독점력이 있으니까 뭡니까? 가격 결정력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죠? 정답 몇 번? 오케이.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 13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 하, 13번. 자, 여러분 봅시다. 진위계수. 요거 뭐였습니까? 그렇죠. 소득 분배 상태를 나타내주는 표였죠. 자, 보겠습니다. 어떤 나라의 진위계수 추이가 2016년에 0.8이었고요. 2017년에 0.23, 2018년도에 0.53이네요. 시간은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자, 근데 말씀드린 대로 진위계수 값은 뭡니까? 0과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그렇죠? 자, 그때 했던 거 기억납니까? 진위계수는 값이 어떻다? 그렇죠. 값이 작을수록 뭐라 그랬어요? 평등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한번 볼게요. 지금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보면 0에 더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이때는 소득의 분배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점차 평등해지고 균등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17년에서 2018년으로 가면서 다시 0에서 멀어지고 1에서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오히려 더 다시 뭡니까? 그렇죠. 소득의 분배 상태가 불평등 혹은 불균등해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볼게요. 옳은 거, 맞는 거 찾아라고 했습니다. 옳은 거. 자, 1번. 2016년에 소득이 가장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다. 아니죠. 전체를 다 봤을 때 가장 균등한 건 언제입니까? 가장 0에 가까운 2017년이네요. 그렇죠? 여기 아니라 2017년. 이렇게. 그다음 2번 한번 봅시다.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에 소득이 더욱 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다. 오케이, 맞네요. 2016에서 2017 갈 때 평등해지고 있으니까 2번 맞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2017년보다 2018년에 로렌츠 곡선이 45도 선에 근접해진다. 아니죠. 불평등해지고 있으니까 이때는 불평등해지고 있으니까 45도 선이 아닌 니은자로 가까워지고 있겠죠?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2017년과 2018년에 로렌츠 곡선은 서로 교차하고 있다. 자, 로렌츠 곡선이 교차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5번에 진위계수는 클수록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된다. 클수록이 아니라 뭡니까? 그렇죠. 0에 가까울수록, 즉 작을수록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오케이,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됐고요. 이렇게 해서 13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서 솔직히 말해서 이건 모르셔도 될 것 같다 싶을 정도긴 합니다. 근데 과거에 이런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과거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한번 회차가 어려운 회차가 나오면 이런 문제 그래도 한 번쯤은 보고 들어간 친구와 안 보고 들어간 친구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일단 하나 넣어 놓긴 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리고 실제 제가 봤을 때는 테스트의 시험 범위를 벗어난다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보건 기출의 문제를 봤을 때 어쨌든 이런 문제도 나온 적이 있어서 혹시 몰라서 하나 정도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려우면 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우리 그 초고득점 S등급이나 1등급을 노리는 친구들 때문에 넣어놓은 거라서 보수적으로 한 문제 넣어놓은 거니까 가볍게 우리 그 합격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볼게요. 14번 문제. 완전 경쟁 시장의 일반 균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거를 물었습니다. 그렇죠? 1번. 각 생산자의 이윤이 극대화되지만 자 지금 여러분 시장이 어디입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자, 각 생산자의 이윤이 극대화되지만 그 값이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는 알 수 없다. 맞죠? 왜요? 여러분들 완전 경쟁 시장에서 물론 장기에는 초과이윤이 0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단기에는 이윤이 0보다 클 수도 있고 이윤이 0일 수도 있고 이윤이 0보다 작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윤이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는 어떻게 체크됐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단기 평균 비용 곡선의 모양이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값이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강의 노트 보시면 나올 거예요. 강의 노트 보면 그 MC 곡선을 그려놓고 SAC가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그렇죠.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가 나올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1번 맞나요? 2번 한번 봅시다. 일반 균형 배분은 파레토 효율적이면서 공평성 역시 보장된다. 여러분 일반 균형 배분은요. 굉장히 파레토 효율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공평성은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틀린 거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즉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건 제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게임 이론 할 때 제가 파레토 최적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파레토 최적이 뭡니까? 그 당사자들한테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균형, 즉 완전 경제 시장에서 일반 균형이라는 게 달성이 되면 그 당사자들한테 가장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한데 효율성을 보장하는 거지 공평성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틀린 거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예산 집합에서 각 소비자의 효용이 극대화된다. 그렇죠. 완전 경제 시장에서는 예산 집합에서 모든 사람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거 맞고요. 가장 이상적인 시장이라서 그래요. 4번. 한 소비자의 후생을 높이려면 반드시 다른 소비자의 후생이 낮아져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좋아지려면 다른 사람 거를 뺏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5번. 초기 부존 자원을 적절하게 재분배하면 즉 한정된 자원을 적절하게 잘 배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 가격에 의해서 적절하게 잘 배분하며 시장이 가장 효율적으로 그렇죠. 달성이 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바로 일반 균형이 달성된다라는 말입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아주 과거에 나왔던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한 문제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아서 전체 4회차 중에 320문제 중에 하나를 넣어 놓은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말씀드린 대로 1회차가 가장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도 먼저 만든 게 좋잖아요. 알겠죠? 자, 15번 문제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5번. 오염 배출권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를 물었습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정부가 오염 물질 배출량만 설정하면 여러분 오염 배출권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정부가 이거 이제 챕터 8장의 시장 실패와 정보 경제 거기에서 나왔던 건데 거기서 외부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염 배출권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정부가 매년 요 정도 오염량이 배출이 됐을 때는 전체적으로 환경이 자정작용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거는 감내할 수 있는 오염량이라는 걸 책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100톤을 그게 예를 들어서 100톤이라고 이렇게 오염물이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요만큼만 정부가 그 나라에서 100톤만큼만 오염물질이 배출이 되면 요거는 환경이 자정작용을 통해서 얼마든지 오염물질을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정부가 100톤이라고 딱 정하면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요. 종이 쪼가리를 100개를 만들어요. 이렇게. 그럼 이 종이 쪼가리 하나가 뭐냐면요. 종이 쪼가리 하나가 바로 오염물질을 1톤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정부가 이
100톤까지 할 수 있으니까 총 100장을 만들잖아요. 그럼 100장을 쭉 기업들한테 나눠줍니다. 뭐 그걸 1인당 한 개씩 나눠줘도 될 거예요. 이렇게 쭉 나눠주죠.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요거는 삼성이라는 회사가 가져갔고 요거는 LG라는 회사가 가져갔고 요거는 한화라는 회사가 가져갔다고 할게요. 이렇게 쭉 가져갔어요. 그런데 삼성은 자체적으로 환경오염 물질을 줄일 수 있는 나름의 기술력이 있어서 1년에 1톤 이거를 굳이 이 종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걸 정화할 수 있는 거죠. 배출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요게 남아돌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한화는요. 그러한 기술이 없어서 요 1톤짜리 증명서 말고도 하나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자체적으로 서로가 거래합니다. 삼성이 남아도는 걸 판매하면 돼요. 그럼 자기들의 화나는 그거를 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 뭡니까? 정부는 100톤짜리를 딱 이 종이를 100개를 만들어서 쫙 뿌려놓으면요. 결국 여기서 이 사람들이 서로 시장 경제에 의해서 내가 이거를 훨씬 싼 값에 자체적으로 정화 시설을 갖출 수 있으며 그걸 갖추고 요거를 남한테 팔아버리고 할 수 없는 사람은 그걸 사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렇네요. 이거 아무리 서로 사고 판다고 해도 요 종이가 몇 개예요? 100개. 딱 1년에 100톤밖에 뭡니까? 그렇죠.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그러니까 딱 만들어 놓고 주면 알아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래를 통해서 얼마든지 환경오염을 내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염 배출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바로 이거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1번 옳지 않은 거. 정부가 오염물질 배출량만 설정하면 시장에서 자발적 거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방금 말씀드린 거죠? 오케이. 1번 맞네요. 2번 각 기업은 오염 정화 비용과 오염 배출권의 가격을 비교하여 오염 배출권을 수요하거나 공급한다.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오염을 정화할 수 있는 비용과 혹은 이걸 사는 비용을 비교했을 때 내가 자체적으로 이걸 줄일 수 있는 비용이 더 적으면 그렇게 하고 남은 걸 팔아버리고 반대로 이걸 내부적으로 개발해서 쓰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 때는 남한테 딱지를 사서 그렇죠. 더 배출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네요. 수요 공급 원리에 의해서. 3번 한번 볼까요? 정부가 시장을 통해 오염물질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렇죠. 정부가 딱 딱지를 만들어내고 난 뒤에 서로 사고 팔게끔 하면서 오염물질을 시장 안으로 가져오는 거 맞네요. 자, 4번 오염물질의 총량을 정부가 파악할 수 있는 경우 효과적이다.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까지가 총량이 환경에 자정작용을 작용할 수 있는 건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도 확인할 수 있어야 돼 효과적입니다. 5번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을 주장한다? 아니죠. 아니죠. 왜요? 정부는 그냥 딱지만 딱 만들어 놓고 갖다 줘버리면 알아서 어떻게 합니까? 자유롭게 거래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환경오염이 내부화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적중 예상 문제풀이 제1회차의 첫 번째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